어머니 진통이 시작됐어요. 새벽 4시 32분. 정숙은 영수의 다급한 전화에 잠에서 깨어났다. 뭐라고? 지금? 네, 병원으로 가고 있어요. 어머니도 빨리 오세요. 전화가 끊어진 순간 정숙의 손이 떨렸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순간이 드디어 온 것이다. 거울을 보며 부랴부랴 옷을 갈아입으면서도 정숙은 믿을 수가 없었다. 정말 우리 집에도 아기가 오는 건가? 평상시 늘 입던 회색 카디건을 집어들다가 멈췄다. 손자를 처음 만나는 날인데 이런 칙칙한 옷을 입어서야 되겠나 싶어. 서둘러 옷장을 뒤져 연분홍색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다. 거울을 보니 얼굴에 화색이 도는 것 같았다. 7년. 길고도 긴 7년이었다. 영수와 세령이 결혼한 지 1년이 지나도 임신 소식이 없자 정숙은 속으로 조바심이 났다. 2년째가 되어서도 아직 젊으니까 천천히라며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3년이 되는 해에도 아이가 없자 주변에서 슬슬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정숙이네 며느리 혹시 몸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니야? 요즘 여자들이 너무 늦게 결혼해서 그런가 봐. 우리 때는 결혼하면 바로 아이 가졌는데. 이웃들의 은근한 시선과 말들이 정숙을 짓눌렀다. 세령의 친정어머니는 요즘 애들은 늦게 낳더라 하며 넘어가려 했지만 정숙은 불안했다. 이러다가 손주가 없을까봐 신경이 쓰이고 걱정되었다. 그런 정숙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영수는 엄마 아이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라며 오히려 정숙을 나무랐다. 세령도 마찬가지였다. 정숙이 조심스럽게 병원에라도 가보는 게 어떨까? 하고 말하면 괜찮아요 어머니. 자연스럽게 될 거예요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4년째 되던 해 정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며느리와 단둘이 있을 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세령아 혹시 병원에서 검사라도 받아보는 게 어떨까? 세령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어머니 저희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야. 어머니 스트레스 받으면 더 안 좋다고 해요. 너무 재촉하지 마세요. 그 대화 이후로 정숙은 아예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마음은 더욱 조급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며느리 세령이 먼저 정숙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저희 병원에 다니고 있어요. 자연 임신은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해서 바로 시험관을 시작했어요. 정숙은 깜짝 놀랐다. 벌써 검사를 받고 치료를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언제부터? 한 달 전부터요. 어머니께 말씀드리면 더 걱정하실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였다. 정숙의 진짜 고통이 시작된다는 것을. 시험관 아기라고? 네 어머니. 과정은 힘들겠지만 그래도 시도해 봐야죠. 며느리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며 정숙은 가슴이 미어졌다. 세령이는 평소 강한 척하던 모습과 달리 초라해 보였다. 얼마나 힘든데? 매일 주사 맞아야 하고 호르몬 치료도 받아야 해요. 그리고 성공 확률이 높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전 그렇게 효자였던 영수는 아내 편에 서서 말했다. 엄마 세령이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매일 주사 맞고 호르몬 치료 받고. 너무 잔소리 하지 말고 이해해 주세요. 내가 언제 잔소리를. 그냥 조용히 기다려 주세요. 세령이한테 스트레스 주지 마시고요. 그날 밤 정숙은 홀로 눈물을 흘렸다. 손자를 안고 싶은 마음과 며느리를 걱정하는 마음, 그리고 아들에게 서운한 마음이 뒤섞여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다. 기사님, 삼성서울병원으로 빨리 가주세요. 택시 안에서 정숙은 계속 기도했다. 제발 무사히.
창밖으로 지나가는 새벽 풍경을 보며 지난 3년간의 기나긴 여정이 떠올랐다. 3번의 실패, 3번의 절망. 첫 번째 시험관 시술이 실패했을 때 세령이는 방 안에 틀어박혀 며칠을 울었다. 정숙이 문 앞에서 세령아 밥이라도 먹으라고 말해도 대답이 없었다. 영수는 회사도 쉬고 아내를 달래느라 지쳐갔다. 두 번째 실패 후에는 세령이가 아예 집에서 나오지 않았다. 정숙이 미역국을 끓여 가져가도 손도 대지 않았다.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그냥 혼자 있고 싶어요라며 정중하게 거절했지만 그 목소리에서 절망감이 느껴졌다. 세 번째 실패는 정숙에게도 큰 타격이었다. 세령이는 울지도 않고 담담하게 말했다. 어머니 저희 그만둘까 생각하고 있어요. 뭐라고? 너무 힘들어요. 몸도 마음도.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나 싶어요. 그때 정숙은 세령의 손을 꼭 잡았다. 세령아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해보자. 어머니. 내가 함께 기도해 줄게. 우리 다 같이 힘내자. 그리고 네 번째 시도에서의 기적. 6개월 전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이번엔 성공한 것 같아요. 정숙은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세령의 떨리는 목소리, 영수의 눈물, 그리고 자신의 가슴을 뛰게 했던 그 한마디. 초음파에서 심장 소리가 들려요. 이게 우리 아이 심장 소리예요. 그날 정숙은 세령을 꼭 안아주었다. 며느리의 어깨가 너무도 가벼워 보였다. 산부인과가 몇 층이라고 했지? 정숙은 병원 로비에서 허둥지둥했다. 평소 같으면 침착했을 텐데 오늘만큼은 어쩔 수 없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려다가 잘못 눌러서 지하로 갔다가 다시 올라오기를 반복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난 간호사가 물었다. 혹시 7층 분만실 산모 보호자세요? 네, 제 며느리입니다. 축하드려요. 오늘 참 좋은 날이네요. 간호사의 축하하는 말을 듣고 실감이 났다. 좋은 날. 정말 좋은 날이 될까? 정숙은 가슴 한편에서 올라오는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다. 임신 기간 내내 세령이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정숙은 복잡한 마음이었다. 세령은 MZ세대답게 모든 것을 자기 방식대로 했다. 출산용품도 아기 이름도 육아 방식도 모두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결정했다. 어머니 요즘은 신생아에게 꿀을 주면 안 된다고 해요. 응? 내가 영수 키울 때는 지금이랑 다르잖아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보툴리누스균 때문에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조언을 하면 어머니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리고는 정숙의 말보다 인터넷 육아 카페를 찾아서 검색하고 그 답변이 정답이라고 우기는 것을 보고 정숙도 더는 말하지 않고 잔소리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이해해요. 하지만 요즘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방법들이 있어요. 세령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숙은 자신이 무식한 시어머니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40년 가까이 살림을 해오고 아이를 길러냈는데 그 모든 경험이 인터넷 검색 결과보다 못하다는 식으로 들렸다. 영수도 마찬가지였다. 엄마 세령이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저도 찾아봤는데. 너도 인터넷만 믿니? 엄마 요즘은 정보가 발달했잖아요. 옛날 방식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이런 며느리의 행동을 보고서 정숙은 기쁨과 동시에 걱정이 밀려왔다. 내가 과연 좋은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 아이가 태어나면 세령이는 자신의 육아 방식을 고집할 것이 뻔했다. 그럼 자신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야 하는 걸까?
7층 분만실 앞에 도착했을 때 영수가 복도를 서성이고 있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영수야. 엄마. 오셨어요? 세령이는 어때? 지금 분만실에 들어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곧 나올 거라고 해요. 엄마, 저 너무 무서워요. 괜찮아, 괜찮을 거야. 우리 세령이가 얼마나 강한데. 정숙은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자신도 떨리고 있었다. 모자는 서로를 바라봤다. 지난 7년간의 모든 걱정과 기대가 오늘 이 순간에 달려 있었다.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정숙은 계속 기도했다.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다. 간호사가 지나갈 때마다 영수는 일어나서 물어봤다. 저희 와이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순산할 거예요. 그때 분만실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 으아앙. 아기 울음소리. 정숙과 영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동시에 웃었다. 눈물이 핑 돌았다. 드디어 우리 집에도. 하지만 정숙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이 기쁨의 순간이 곧 예상치 못한 갈등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모든 기쁨에는 그림자가 따른다. 하지만 우리는 그 그림자를 보기 전까지는 빛만을 바라본다. 출산 약 3주 후 오늘은 며느리가 조리원에서 퇴소하는 날이다. 정숙은 새벽 6시부터 일어나 정성스럽게 미역국을 끓였다. 세령이의 몸조리를 위해 멸치 육수부터 직접 우려내고 불린 미역도 적당한 크기로 썰어가며 3시간을 공들였다. 거기에 갓 지은 쌀밥과 소화가 잘 되라고 호박죽까지 준비했다. 오전 10시 정숙은 아들 집 앞에서 무거운 보온병 3개를 들고 서 있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올 때부터 팔이 아팠지만 손자와 며느리 생각에 마음이 설렜다. 우리 손자 어떻게 자랐을까? 세령이도 많이 회복됐겠지? 인터폰을 누르기 전에 정숙은 거울에 비친 자신을 정리했다. 머리도 다시 빗고 립스틱도 다시 발랐다. 손자에게 예쁜 할머니로 보이고 싶었다. 어머니, 정말 매일 오셔도 괜찮으세요? 문을 연 세령의 첫 마디부터 정숙은 당황했다. 반가워하는 기색은 전혀 없고 오히려 부담스러워하는 표정이었다. 괜찮다니 당연하지. 세령이 너 아직 몸조리해야 하는데. 정숙은 애써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다. 아, 그리고 세령아, 오늘은 특별히 호박죽도 끓여왔어. 소화도 잘 되고 영양도 좋다더라.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여는 며느리의 표정은 예전만큼 밝지 않았다. 마치 귀찮은 손님을 맞는 것 같은 기색이 역력했다. 어머니, 들어오세요. 근데 아기가 자고 있어서 조용히 해주세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발걸음을 조심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실내를 살펴보니 아기용품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젖병, 기저귀, 아기 옷들이 소파 위에 무질서하게 놓여 있었다. 많이 바쁘구나. 역시 도와줘야겠어.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정숙은 바로 식탁으로 가서 가져온 음식을 정리하려고 했다. 보온병들이 무거워서 어서 내려놓고 싶었고 뜨거운 음식이 식기 전에 냉장고에 넣어두고 싶었다. 어머님. 갑자기 세령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이제 저희 집에 오시면 바로 화장실 가서 손 씻으셔야 해요. 정숙은 보온병을 들고 있던 손을 멈췄다. 응? 신생아가 있으니까 위생에 더 신경 써야 해요. 들어오자마자 바로 손부터 씻으셔야죠. 정숙도 사실 안다. 신생아에게는 위생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만 가져온 음식이 너무 무거워서 식탁에 올려놓고 짐을 놓은 후 손을 씻으려고 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런 며느리의 말투가 몹시 서운했다. 마치 자신을 더러운 사람 취급하는 것 같았다. 세령아, 나도 알아. 그런데 이게 너무 무거워서. 어머니, 제가 들어드릴게요. 어서 손부터 씻으세요. 세령의 목소리에는 융통성이라고는 전혀 없었다. 규칙은 규칙이고 예외는 인정할 수 없다는 식이었다. 정숙은 화장실에서 손을 씻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뭐 세균 덩어리니? 집에서 나올 때도 손 씻고 나왔는데.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손을 씻었다. 손톱 사이까지, 손목까지. 혹시나 며느리가 또 뭐라고 할까봐. 거실로 나오니 세령이가 정숙이 가져온 음식들을 냉장고에 넣고 있었다. 고생하셨어요, 어머니. 그런데 다음부터는 미리 연락 주시고 오세요. 저희도 스케줄이 있어서요. 스케줄? 정숙은 어이가 없었다. 갓난아기와 산모가 무슨 스케줄이 그리 바쁘다는 건지. 그래, 알았어. 근데 우리 손자는 어디 있니? 보고 싶어 죽겠다. 안방에서 자고 있어요. 조금 이따 깨울 거예요. 정숙은 안방 문 쪽을 바라보며 발걸음을 옮기려 했다. 어머니, 잠깐만요. 아기가 자는 동안은 들어가시면 안 돼요. 깰 수 있어요. 또 제지당했다. 정숙은 할 수 없이 거실 소파에 앉았다. 30분 후 마침내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아가 깼나 보네. 정숙은 벌떡 일어나 안방으로 향했다. 드디어 손자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마음이 뛰었다. 세령이가 아기를 안고 거실로 나왔다. 정숙은 눈을 떼지 못하고 손자를 바라봤다. 어머, 우리 손자. 정말 많이 컸네. 손을 씻고 아기를 안으려는 정숙. 그런데 세령이가 화들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다. 어머님. 왜 그래? 아기를 안을 때 외출복이니까 깨끗한 손수건을 가슴이나 어깨에 두르고 안아야 해요. 정숙은 자신의 옷을 내려다봤다. 오늘 손자를 보러 온다고 특별히 깨끗한 블라우스를 입고 왔는데 뭐가 문제라는 건지 모르겠다. 내가 그렇게 잘못했니? 내 옷도 깨끗해. 내가 그렇게 더러운 거니? 정숙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배어 있었다.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밖에서 입는 옷이니까 깨끗한 손수건이라도 옷 위에 대고 안아야죠. 손수건? 나한테 그런 거 없는데. 제가 드릴게요. 세령이는 서둘러 안방에서 흰 손수건을 가져왔다. 그리고 정숙의 어깨 위에 올려주면서 말했다. 이렇게 하시고 안아주세요. 아기 피부가 예민해서요. 정숙은 며느리의 계속되는 잔소리가 거슬렸다. 하지만 손자를 안고 싶은 마음에 참고 참았다. 드디어 손자를 품에 안았을 때의 그 감격이란. 작고 따뜻한 몸, 귀여운 코, 작은 손가락들. 정숙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우리 손자 할머니야. 할머니 왔어. 하지만 그 감동도 잠시 세령의 목소리가 또 들려왔다. 어머니, 목을 좀 더 받쳐주세요. 그리고 너무 세게 안지 마시고요. 내가 언제 세게 안았다고. 그리고 아기 얼굴에 너무 가까이 가지 마세요. 침이 튈 수 있어요. 정숙은 참다 못해 말했다. 세령아,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니? 영수도 이렇게 키웠어. 어머니, 요즘은 달라요. 예전이랑 지금이랑은 다르다고요. 또 요즘은 다르다는 말이었다. 정숙은 손자를 안고 있으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뭘 해도 틀렸다는 식이고 계속 지적받는 것 같았다. 그때 세령의 핸드폰에서 알림이 울렸다. 수유 시간이네요. 어머니, 아기 좀 주세요. 정숙은 아쉬워하며 손자를 며느리에게 넘겨주었다. 겨우 10분도 안 안고 있었는데 벌써 빼앗긴 기분이었다. 나도 우유 좀 타줄까?
아니에요. 모유 수유예요. 그럼 내가 뭘 도와줄까? 괜찮아요, 어머니.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세령은 아기를 안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정숙은 거실에 혼자 남겨졌다. 뭐 하러 왔나 싶네. 정숙은 시어머니는 보이지도 않고 오로지 자기 자식만 신경 쓰는 며느리의 모습에 서운함이 밀려왔다. 자신이 정성스럽게 끓여온 미역국도 호박죽도 그 어떤 것도 고마워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저 방해되는 존재, 위생에 신경 써야 할 꼴찌 아픈 존재로만 여기는 것 같아 마음이 상했다. 부엌으로 가는 길에 빨래 건조대가 눈에 들어왔다. 어머, 이 작은 옷들을 따로 빨았구나. 그런데 세령아. 네? 아기 옷은 삶아서 빨아야 해. 세균 때문에. 세령의 목소리가 미묘하게 변했다. 어머니, 요즘은 아기 전용 세제 쓰면 삶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삶으면 옷감이 상해요. 내가 영수 키울 때는 지금이랑 다르잖아요, 어머니. 정숙은 할 말이 많았지만 계속 참았다. 아들 집 정리해주고 청소도 도와준 후 잠깐 쉬려고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어머님, TV는 아이 있을 때 안 켜는 게 좋아요. 전자파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요. 세령아, 이게 전자파가 나오면 집안 모든 가전제품에서 다 나와서 사용하면 안 되겠네. 정숙은 참다 못해 받아쳤다. 며느리도 얼굴 표정이 좋지 않다. 정숙은 더 한마디 하려다가 참았다. 그리고는 다시 부엌으로 가서 미역국을 데우며 한숨을 쉬었다. 뭘 해도 틀렸다는 시기였다. 어머니 오셨어요? 영수가 회사에서 돌아왔다. 영수야, 왔구나. 밥 차려줄게. 그때 안방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다. 아, 우리 아가 깼나 보네. 정숙이 발걸음을 옮기려는데. 어머니, 제가 할게요. 세령이 재빨리 일어났다. 같이 가자, 세령아. 내가 안아볼게. 아니에요. 지금 수유 시간이라. 정숙은 멈춰섰다. 모유 수유 때문에 자신을 배제하는 것 같아 서운했다. 그리고는 안방에서 들려오는 세령의 목소리. 모유 수유 때문이 아니었다. 여보, 어머니가 또 전등을 다 켜두셨어요. 아기 수면 패턴 망가져요. 엄마한테 말씀드릴게. 그리고 아까 아기 앉는 자세도 목을 제대로 받쳐주지 않으셔서. 정숙은 부엌에서 그 대화를 다 들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저녁을 차리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다. 영수가 나와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미안해요. 세령이가 요즘 너무 예민해져서. 괜찮다, 괜찮아. 산후 우울증인가?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근데 엄마, 육아법이 정말 많이 바뀌었나 봐요. 바뀌었다고? 정숙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기 키우는 게 뭐가 그리 바뀐다고.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려 했는데 뭘 해도 잘못된 것 같았다.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 아들의 미안해하는 표정, 그리고 점점 멀어지는 손자. 30분을 혼자 앉아 있으니 세령이 나왔다. 어머니, 오늘 일찍 가보시는 게 어떠세요? 저희가 좀 피곤해서. 결국 쫓겨나는 것이었다. 정숙은 마음속으로 쓴 웃음을 지었다. 그래, 알았다. 그럼 나는 가볼게. 고생하셨어요, 어머니.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정숙은 뒤돌아봤다. 세령은 일찍 돌아가는 것에 대해 미안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안도하는 표정이었다. 내가 정말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구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숙의 마음은 무거웠다. 손자는 보고 싶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눈치를 봐야 한다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싶었다. 사랑한다는 마음만으로는 때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는 것 같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정숙은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켰다. 신생아 육아법을 검색해봤다. 화면에 나온 것들을 보니 정말 자신이 알던 것과 많이 달랐다. 백색 소음 전용 세제, 수면 교육.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키우나? 정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내가 방해가 되는 건가? 그러다가 정숙 핸드폰에 문자가 왔다. 어머니, 저희 내일은 괜찮아요. 저희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 당분간 집에 오시지 마세요. 아기가 낯을 가려서 계속 울어요. 좀 안정될 때까지만요. 마이너스 세령. 정숙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좋은 할머니가 되고 싶었는데. 그렇게 정숙의 첫 번째 상처가 시작되었다. 사랑으로 시작된 돌봄이 점점 부담이 되어가는 것을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사랑한다는 것과 사랑받는다는 것 사이에는 때로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른다라는 것을. 정숙은 일주일 동안 소가리를 했지만 그래도 다짐했다. 그래도 내 손자인데. 새벽 5시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졌다. 정숙은 침대에서 일어나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다. 옆에서 잠든 남편을 깨우지 않으려고 발끝으로 걸었다. 어제 밤부터 마음에 두고 있던 일이 있었다. 세령이를 위한 삼계탕을 끓이는 것. 산후조리가 제일 중요한 건데. 정숙은 혼자 중얼거리며 냉장고에서 닭을 꺼냈다. 어제 시장에서 가장 실한 것으로 골라온 토종닭이었다. 3만 원이나 했지만 며느리와 손자를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다. 찬물에 닭을 담가 핏물을 빼내면서 정숙은 지난주 받은 세령의 문자를 다시 떠올렸다. 어머니 당분간 집에 오시지 마세요. 아기가 낯을 가려서 계속 울어요. 좀 안정될 때까지만요. 그 차가운 문장들이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정숙은 고개를 저었다. 첫 아이라 예민할 수밖에 없지. 나도 영수를 낳고 나서 그랬으니까. 닭을 손질하면서 30년 전이 떠올랐다. 갓 결혼한 새댁이었던 자신도 시어머니가 올 때마다 긴장했었다. 뭘 해도 잘못된 것 같고 뭘 해도 부족한 것 같았다. 그래, 세령이도 그럴 거야. 좀 더 이해해보자. 삼계탕에 들어갈 재료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했다. 인삼은 6년근으로 가장 좋은 것, 대추는 크고 달콤한 것들만 골랐다. 찹쌀도 하룻밤 불린 것으로 준비했다. 오전 7시 삼계탕을 끓이기 시작했다. 약한 불에서 천천히 정성스럽게. 중간중간 거품을 걷어내고 간을 맞췄다. 국물 맛을 보니 구수하고 진했다. 이 정도면 세령이가 좋아할 거야. 남편이 일어나서 부엌으로 나왔다. 여보, 벌써 뭘 하고 있어? 삼계탕 끓이고 있어. 세령이 줄 거야. 남편의 얼굴에 걱정이 스쳤다. 세령이가 오지 말라고 했잖아. 그래도 몸조리는 해야지. 배달 음식만 먹으면 어떡해? 그런데 애들이 싫어하면. 싫어하겠어? 정성스럽게 해준 걸 왜 싫어해?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걱정이 지워지지 않았다. 오전 9시 삼계탕이 완성되었다. 정숙은 보온통에 정성스럽게 담았다. 김치도 조금, 밑반찬도 몇 가지 함께 준비했다.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정리했다. 며느리에게 가는 길인데 함부로 갈 수는 없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단정하게 입었다. 그래도 좋은 할머니, 좋은 시어머니가 되어야지. 아파트까지 가는 길 정숙의 마음은 복잡했다. 한편으로는 며느리와 손자를 보고 싶은 마음이 컸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차가운 대접을 받을까봐 두려웠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잠시 망설였다. 정말 가도 될까? 하지만 손에 든 보온통의 무게가 결심을 굳혔다. 몸조리가 제일 중요한 건데. 이건 며느리를 위한 일이야.
오전 10시 정숙은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다. 한번 짧게. 너무 시끄럽게 누르면 아기가 깰까봐 걱정이 되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어머니? 세령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다. 반가움은커녕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삼계탕 끓였어. 몸조리에 좋다더라. 정숙은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세령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다. 네, 들어오세요. 마지못해 하는 듯한 투였다. 정숙은 가슴이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정숙은 이상함을 느꼈다. 며칠 전 가져온 미역국 통이 그대로 싱크대에 있었다. 뚜껑도 열지 않은 채로. 세령아, 미역국은 안 먹었니? 그게 너무 많이 먹으면 요오드 과다 섭취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요오드? 정숙은 당황했다. 평생 그렇게 끓여왔는데. 자신의 어머니도 그렇게 해주었고 자신도 영수를 낳았을 때 시어머니가 그렇게 해주었는데. 요오드가 많다고? 네, 요즘은 산모들이 미역국을 많이 먹지 않아요. 국물의 나트륨 섭취도 조심해야 한다고 해서. 정숙은 어디서 그런 말을 들었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다. 혹시나 싶어 냉장고를 열어보았다.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다. 자신이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들이 그대로 들어 있었다. 닭주, 소고기, 미역국, 호박전. 지난주부터 가져온 것들이 하나같이 손도 대지 않은 채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것들은 왜 안 먹었니? 목소리가 떨렸다. 정성스럽게, 정말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들이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시장에 가서 좋은 재료로 골라서 만든 것들이었는데. 어머니, 저희는 저희 방식으로 먹고 있어요. 저희 방식? 그게 무슨 말인가? 정숙은 무릎에서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그때 세령의 핸드폰에서 알림음이 울렸다. 산모 전용으로 나온 도시락이 왔네요. 산모 전용 도시락? 정숙은 어이가 없었다. 자신의 정성스런 음식은 냉장고에 방치해두고 배달 음식을 먹는다고? 산모 전용 도시락? 네, 영양사가 짜준 식단이에요. 칼로리도 맞춰져 있고 나트륨도 적고. 정숙은 말을 잇지 못했다. 4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요리해온 자신의 솜씨가 배달 음식만도 못하다는 말인가? 엄마 또 오셨어요? 영수가 안방에서 나왔다. 그의 목소리에서도 반가움은 찾을 수 없었다. 또라는 말에 정숙은 더욱 상처받았다. 영수야, 너희들. 내가 해준 음식을 왜 안 먹니? 엄마, 그게. 영수는 말을 망설였다. 세령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보고 있었다. 요오드가 많다고? 또 나트륨이 많다는데? 내가 평생 이렇게 해왔는데? 정숙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서러움과 분함이 뒤섞인 감정이 터져 나왔다. 세령이 끼어들었다. 어머니, 요즘은 산모 식단이 달라요. 나트륨 제한하고 첨가물도 피해야 하고. 첨가물? 내가 무슨 첨가물을 넣었다고. 정숙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첨가물이라니. 자연 재료만으로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에 무슨 첨가물이란 말인가. 목소리가 높아지자 안방에서 아기가 울기 시작했다. 어머니, 목소리 좀. 세령이 차가운 시선을 보냈다. 마치 정숙이 의도적으로 아기를 깨운 것처럼. 정숙은 가슴이 막혔다. 손자를 깨우려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저 억울해서 나온 말이었는데. 미안해. 화장실 좀. 정숙은 자리를 피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안방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귀에 들어왔다. 여보, 어머니가 자꾸 오시면 어떡해? 세령의 목소리는 짜증에 가득 차 있었다. 미안해. 한 번 더 말해볼게. 말해봐야 소용없잖아. 뭘 해도 자기 방식대로만 하려고 하시고. 자기 방식대로? 정숙은 화장실 문에 손을 댔다. 며느리를 위해서, 손자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그것이 자기 방식이란 말인가? 그래도 엄마는 좋은 마음으로.
좋은 마음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가 오시면 스트레스 받아. 정숙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화장실 문에 등을 기댔다. 손이 덜덜 떨렸다. 스트레스. 자신이 며느리에게 스트레스란 말인가? 나도 알아.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여보, 우리가 부탁한 것도 아니잖아. 혼자서 다 하겠다고 오시는 건데 정작 우리가 원하는 방식은 무시하고 부탁한 것도 아니라니. 정숙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가족을 위해 하는 일이 부탁받지도 않은 일이란 말인가? 세령아, 어머니가 계시면 우리 방식으로 키울 수가 없어. 뭘 해도 간섭받는 느낌이고 차라리 안 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 우리 방식이 아니다. 차라리 안 오시는 게 낫다. 그 말들이 정숙의 가슴을 칼로 도려내는 것 같았다. 불필요한 존재. 정숙은 화장실 문에 등을 기댔다. 30년 전 갓 결혼한 며느리로서 받았던 상처들이 떠올랐다. 시어머니가 무엇을 해도 부담스러웠던 그 시절. 좋은 마음으로 해주시는 일들이 왜 그렇게 무겁게 느껴졌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하지만 그때의 서러움을 손자 세대에는 주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는데 내가 정말 불필요한 존재인가? 화장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언제부터인가 늙어버린 얼굴 깊게 패인 주름들.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 젊었을 때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였다. 남편에게도 아이에게도. 하지만 이제는 할머니도 필요 없고 시어머니도 필요 없고. 눈물이 났다. 참으려고 했지만 참아지지 않았다. 몇 분 후 정숙은 눈물을 닦고 화장실에서 나왔다. 거실로 돌아가니 세령과 영수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앉아 있었다. 배달 온 산모 전용 도시락을 펼쳐놓고 있었다. 깔끔한 용기에 담긴 음식들. 칼로리 표시도 되어 있고 영양 성분도 적혀 있었다. 정숙의 음식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그럼 나는 이만 가볼게. 정숙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메말라 있었다. 엄마, 왜 그래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정숙은 마지막으로 물었다. 영수야, 엄마가 정말 방해가 되니? 엄마, 그게 무슨... 솔직히 말해. 영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 주었다. 가져온 삼계탕을 두고 갈까 했지만 그것마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다시 들었다. 어머니, 삼계탕은... 세령이 말을 걸었지만 정숙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집에서 먹을게.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숙은 거울 속 자신을 봤다. 늙고 지친 얼굴이 거기 있었다. 7년을 기다렸는데 결국 이런 꼴이 되는구나. 현관문을 나서면서 정숙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들의 안도하는 표정을 보고 싶지 않았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는 동안 정숙은 생각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좋은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한 일들인데 왜 이렇게 부담스러워할까? 왜 이렇게 피하고 싶어 할까?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삼계탕을 다시 끓여서 남편과 함께 먹었지만 맛이 없었다. 여보, 괜찮아?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뭐가 괜찮아? 정숙은 고개를 저었다. 내가 정말 필요 없는 존재인가 봐. 무슨 소리야? 나한테는 제일 필요한 사람인데. 남편의 위로가 고마웠지만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다. 그날 밤 정숙은 잠들지 못했다. 세령의 차가운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차라리 안 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 그 말이 사실일까? 정말로 자신이 없는 편이 그들에게 좋을까? 정숙은 자기 전에 핸드폰을 켰다. 영수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정숙은 더 이상 그런 말에 위로받지 않았다.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음식은 왜 버렸을까?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불필요하다는 말은 왜 했을까? 새벽이 되어서야 정숙은 결심했다.
더 이상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더 이상 음식을 해가지 않기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정말로 필요할 때만 가기로. 하지만 그 결심이 얼마나 아픈 것인지 정숙만이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정숙은 손자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미안하다, 우리 손자야. 할머니가 너무 앞서 나간 모양이구나. 그렇게 정숙의 마음도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했다. 선한 의도로 시작된 사랑이 상처로 변해가는 것을 아무도 멈출 수 없었다. 때로는 사랑이 너무 커서 상처가 된다. 그리고 그 상처는 되돌릴 수 없는 강을 만든다. 그날 이후 일주일 정숙은 단 한 번도 아들 집에 가지 않았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던 습관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아들 부부를 위한 그 어떤 음식도 준비하지 않았다. 대신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영수에게 전화를 걸려다가도 중간에 멈췄다. 번호를 누르다 말고 화면을 끄고 다시 켜기를 반복했다. 내가 불필요한 존재라고 했으니 정말 필요 없게 살아보자.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서운함이 깊게 자리하고 있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정성껏 도우려고 했는지 영수와 세령이 모를 리 없었다. 하지만 결국 간섭이라는 단어로 모든 것이 정리되어 버렸다. 냉장고에 가득했던 반찬들도 이제 만들지 않았다. 예전에는 영순의 가족까지 생각해서 넉넉하게 만들던 김치찌개, 된장국, 나물 반찬들이 냉장고를 가득 채웠었다. 이제는 남편과 먹을 만큼만. 그것도 대충. 간편식품과 인스턴트로 때우는 날이 많아졌다. 정숙의 장바구니 안에도 자신을 위한 재료들만 남았다. 그마저도 얼마 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만난 이웃집 할머니가 말했다. 정숙 씨 손자 보러 자주 간다고 하더니 오랜만이야.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그냥. 할머니가 가는 걸 불편해 하는 것 같아서요. 아, 그래요? 요즘 젊은 엄마들이 유별나. 너무 맘 쓰지 마. 정숙은 애매하게 웃으며 집으로 들어갔다. 집은 이상하게 넓고 쓸쓸했다. 정숙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내가 정말 잘못했나? 너무 앞서 나간 걸까? 아니면 정말로 필요 없는 존재인 걸까? 그날 밤 9시 정숙은 용기를 내어 전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미숙아? 나 정숙이야. 오랜만에 친구 미숙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숙이는 정숙보다 2살 위로 30년 넘게 사귄 절친한 친구였다. 어머, 정숙아. 요즘 손자 때문에 바빠서 연락도 안 하더니.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미숙이의 따뜻한 목소리에 정숙은 그동안 꾹꾹 눌러두었던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하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다. 별일 없어. 그런데 미숙아, 이번 주 아쿠아로빅 언제 해? 응? 갑자기 웬 아쿠아로빅? 너 6개월 전부터 안 나온다고 하더니. 다시 시작하려고. 몸이 너무 굳어가는 것 같아서. 실제로 정숙은 손자를 위해서 이것저것 아들 부부를 도와주면서 자신의 건강 관리를 소홀히 했다. 허리도 아팠고 무릎도 시큰거렸다. 하지만 그때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다. 손자가 우선이었으니까. 미숙이는 잠시 놀란 듯 했다. 그래, 좋지. 오히려 잘 된 것 같아. 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야. 장소는 그대로 시민수영장이고. 근데 정숙아, 손자는 어떻게 하고? 손자는 엄마 아빠가 알아서 잘 키울 거야. 정숙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났다. 미숙이는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지만 전화상으로는 자세히 묻기 어려워 그냥 넘어갔다. 그래, 그럼 화요일에 보자. 정말 반가울 거야. 그동안 너 없어서 운동도 재미없었어. 화요일 오전 정숙은 6개월 만에 아쿠아로빅장을 찾았다. 운동복을 입고 거울을 보니 예전보다 살이 빠져 있었다. 그동안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한 탓이었다. 수영장에 도착하니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다. 40대 후반부터 60대 초반까지의 여성들이 대부분이었다.
정숙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모두 건강하고 활기차 보였다. 물에 들어가자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동안 얼마나 무거운 마음으로 살았는지 물이 알려주는 것 같았다. 6개월 전과 달리 몸이 뻣뻣했지만 조금씩 움직이다 보니 예전 감각이 돌아왔다. 정숙 언니 오랜만이에요. 어머 정숙 언니. 언니 없어서 얼마나 섭섭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했지만 정숙은 예전처럼 활기차게 대답하지 않았다. 담담하게 조금은 쓸쓸하게 답했다. 이제 좀 여유가 생겼어요. 운동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사람들이 물었다. 시어머니 역할 힘들죠? 저도 며느리한테 눈치 보이더라고요. 정숙은 대충 잘 크고 있어요. 어린이집은 아직이에요 하며 넘어갔다. 자세한 이야기를 할 마음이 없었다. 운동을 마치고 샤워실에서 미숙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숙아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예전 같지 않아. 운동할 때도 힘이 없어 보이고. 별일 없어. 그냥 내 인생을 다시 찾고 있는 중이야. 내 인생을 다시 찾는다는 게 무슨 말이야? 혹시 영수네랑 무슨 일 있었어? 정숙은 대답 대신 머리를 감았다. 미숙이도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운동 후 미숙 영희와 함께 수영장 근처 카페에 앉았다. 영희는 미숙이보다 1살 어렸지만 성격이 시원시원해서 늘 직설적으로 말하는 편이었다. 정숙아 솔직히 말해봐. 며느리랑 무슨 일 있었지? 얼굴에 다 쓰여 있어. 영희의 날카로운 지적에 정숙은 피할 수 없음을 느꼈다.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내가 너무 앞서 나갔나 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방해만 됐나 보더라고. 뭔 소리야? 구체적으로 말해봐. 정숙은 천천히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불필요한 존재라고? 세령이가 그렇게 말했다고? 영희가 버럭 화를 냈다. 아니야,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한 건 아니고. 간섭이라고 자신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아이고, 요즘 며느리들은 다 그래. 우리 때랑 달라. 시어머니가 도와주는 걸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정작 뭘 해주면 간섭이라고 하지. 미숙이가 맞장구를 쳤다. 맞아. 내 딸도 그래. 뭘 해주려고 하면 엄마는 모른다는 식이야. 육아법이 달라졌다면서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하더라고. 우리가 애 키워봤으니까 경험이 있는 건데 요즘은 인터넷에서 본 것만 믿더라. 친구들의 공감에 정숙은 조금 위로받았다.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 다행이었다. 그래서 이제 아예 손 떼기로 했어. 내 인생이나 잘 살자 싶어서. 잘 생각했어. 우리 나이에 뭔 눈치야. 고마운 줄도 모르고. 정숙아, 우리끼리 여행이라도 가자. 여행? 정숙의 눈이 반짝였다. 결혼 후 지금까지 가족을 위한 여행은 많이 갔지만 자신만을 위한 여행은 거의 해본 적이 없었다. 제주도나 부산 쪽으로. 3박 4일 정도로. 정숙은 처음으로 밝은 표정을 지었다. 집에 돌아오니 핸드폰에 부재중 전화가 5통이나 있었다. 모두 영수였다. 문자도 와 있었다. 엄마 전화 안 받으세요? 괜찮으세요? 엄마 어디 계세요? 연락 좀 주세요. 집에 전화해도 안 받고. 혹시 어디 아픈 데 있으세요? 정숙은 핸드폰을 한참 들여다봤다. 예전 같으면 바로 전화했을 텐데. 괜찮냐고? 괜찮지 않으니까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니?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다. 혹시 손자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세령이가 아직 육아에 서툴러서 힘들어하는 것은 아닐까? 고민 끝에 정숙은 짧게 답장을 보냈다. 운동하고 왔어. 괜찮아. 곧 영수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정숙은 받지 않았다. 지금 당장 아들 목소리를 들으면 또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다. 2번째 아쿠아로빅 수업을 마치고 영희 미숙과 함께 백화점에 갔다. 정숙에게는 오랜만에 쇼핑이었다. 그동안은 손자 용품이나 아들 내 가족을 위한 것들만 사왔었다. 정숙아, 이 원피스 어때? 내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미숙이가 고른 원피스는 밝은 베이지색이었다. 정숙은 평소 검은색이나 회색 같은 무난한 색상만 입었는데 이런 밝은 색은 언제 입어봤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너무 화려하지 않을까? 뭔 소리야, 이게 화려해? 정수가 너 요즘 너무 칙칙하게 입고 다녀. 나이 들어 보여. 영희의 직설적인 말에 정숙은 웃음이 나왔다. 정말? 한번 입어볼까? 피팅룸에서 원피스를 입고 거울을 보니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얼굴이 밝아 보였다. 그동안 얼마나 어두운 표정으로 살았는지 새삼 느꼈다. 예뻐 정말. 손자 할머니 같지 않아. 맞아, 완전 젊어 보여. 정수가 너 원래 미인이었는데 왜 그렇게 꾸미지 않고 살았어? 친구들의 칭찬에 정숙은 오랜만에 진짜 미소를 지었다. 언제부터인가 잊고 살았던 기분이었다. 자신을 위해 예쁜 옷을 사는 기분,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는 기분. 결국 그 원피스를 샀다. 그리고 어울리는 액세서리도 하나 더 샀다. 이제 화장품도 좀 바꿔야겠어. 요즘 너무 대충 바르고 다녔나 봐.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야. 우리 나이에도 관리하면 훨씬 젊어 보여.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핸드폰에서 알림음이 울렸다. 카카오톡 메시지였다. 영수에게서였다. 사진이 하나 첨부되어 있었다. 작은 손자가 배 위에 엎드려 있으면서 고개를 들고 미소를 지으며 누워있는 사진이었다. 엄마, 우리 아들이 목 가누는 거 보세요. 그리고 웃기도 하고요. 보고 싶으실 것 같아서. 정숙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손자가 정말 많이 컸다. 목도 가누고 표정도 더 뚜렷해졌다. 예전 같으면 당장 달려가서 안아보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바로 답장하지 않고 한참을 사진만 바라봤다. 보고 싶긴 하지. 하지만 이제는 사진으로만 보는 할머니가 되자. 그게 너희가 원하는 거 아니야? 복잡한 마음을 애써 진정시키며 정숙은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다. 저녁을 간단히 해먹으며 뉴스를 보는데 또 핸드폰에서 알림음이 울렸다. 이번에는 세령이에게서였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기가 목을 가누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뒤집기 연습도 하고 있어요. 동영상도 함께 왔다. 손자가 배 위에서 열심히 팔다리를 움직이며 뒤집으려고 하는 모습이었다. 정숙은 동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봤다. 아이의 건강한 모습에 안도감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서운함도 컸다. 이제야 연락하네. 그것도 내가 없어도 잘 크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건가? 하지만 세령이 나름대로는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고민 끝에 정숙은 천천히 답장을 보냈다. 많이 컸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야. 예전처럼 할머니가 보러 가야겠다. 언제 데리고 와서 보여줄래? 같은 말은 하지 않았다. 담담하고 정중한 톤을 유지했다. 메시지를 보낸 지 30분도 안 되어 영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받았다. 엄마 요즘 왜 이래요? 집에도 안 오시고 전화도 안 받으시고. 영수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평소 연락하면 바로 받고 이것저것 챙겨주던 엄마가 갑자기 변한 것이다. 너희가 잘하고 있잖아. 내가 왜 가? 그래도 손자도 있고. 손자는 너희가 잘 키우고 있으니까 괜찮아. 사진으로 봐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더라. 엄마 혹시 기분 상한 일 있으세요? 세령이가. 아니야. 기분 상한 거 없어. 그냥 이제 내 인생을 살려고 해. 내 인생을 산다는 게 무슨. 영수야,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어. 아쿠아로빅도 다시 시작했고 친구들이랑 여행도 가려고 해. 여행요? 영수의 목소리가 한 톤 올라갔다. 응. 내달에 제주도 갈 예정이야. 3박 4일로. 전화 너머로 영수가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다. 지금까지 엄마는 항상 아들과 손자를 우선으로 생각했는데 갑자기 자신의 계획을 세우고 있다니. 그런데 엄마 혹시 돈은 괜찮으세요? 여행비가. 걱정 마. 엄마 용돈 모아둔 거 있어.
실제로 정숙은 그동안 영수가 가끔 주는 용돈과 연금으로 조금씩 모아둔 돈이 있었다. 하지만 그 돈도 대부분 손자를 위해 쓸 생각이었다. 엄마 그래도. 영수야, 엄마가 늙긴 했지만 아직 정정해. 친구들이랑 여행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 알겠어요. 그런데 가시기 전에 한 번은 와주세요. 손자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할 거예요. 정숙은 잠시 말을 멈췄다. 손자가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한다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다. 글쎄, 시간 되면. 애매한 대답으로 전화를 끊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지난 6개월 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손자가 처음 태어났을 때의 기쁨, 안았을 때의 그 포근함. 모든 순간들이 소중했다. 그리고 정말로 힘들었지만 행복한 시간들이었다. 하지만 곧 세령이의 차가운 표정과 날카로운 말들이 떠올랐다. 간섭, 방해, 불필요한 존재. 아니야. 나는 최선을 다했어. 사랑으로 한 일이었어. 그런데 그들에게는 부담이었나 보지. 정숙은 일어나서 방 한쪽에 있던 손자 사진들을 꺼냈다. 핸드폰으로 찍어서 인화한 사진들이 한 상자에 가득했다. 갓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성장 과정이 모두 담겨 있었다.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정숙은 울컥했다. 이 모든 추억들이 이제는 사진으로만 남게 되는 걸까? 하지만 동시에 다짐도 했다. 이제는 정말로 내 인생을 살자. 손자는 사랑하지만 내 인생을 포기할 수는 없어. 할머니가 많이 보고 싶지만 이제 너는 엄마 아빠랑 잘 자라야 해. 할머니는 할머니 인생을 살아볼게. 핸드폰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서럽긴 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내 인생의 새로운 챕터. 그렇게 정숙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자신만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때로는 한 발 물러서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더 용기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는다. 정숙은 여행 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세우기 시작했다. 제주도에서 뭘 할지, 어떤 음식을 먹을지, 어떤 옷을 입고 갈지.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도 참 오랜만이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일찍 일어나서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거울을 봤다. 화장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했다. 오늘부터 새로운 정숙이로 살아보자. 마음의 다짐과 함께 정숙은 집을 나섰다. 오늘은 미용실에서 머리도 새롭게 할 예정이었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 일정을 더 자세히 짜기로 했다. 길을 걸으며 정숙은 생각했다. 손자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을 바꿔야겠다. 간섭이 아닌 응원으로, 일방적인 베풀미 아닌 적당한 거리에서의 관심으로 말이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6개월이 흘렀다. 정숙의 61번째 생일 오후 2시. 정숙은 현관문을 열며 미소를 지었다. 6개월 만에 보는 아들 가족이었다. 이 6개월 동안 정숙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주 2회 아쿠아로빅은 이제 빠질 수 없는 루틴이 되었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잦아졌다. 제주도 여행도 다녀왔고 부산 여행도 계획 중이었다. 무엇보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웠다. 어머, 우리 손자. 작은 카시트에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손자. 이제 돌이 다 되어가는 손자는 정숙이 기억하던 그 작은 아기가 아니었다. 머리카락도 많이 자랐고 표정도 한결 또렷해졌다. 정숙의 가슴이 벅차 올랐지만 예전처럼 눈물이 핑 도는 정도는 아니었다. 이제는 조금 더 담담하게, 하지만 여전히 따뜻하게 손자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세령이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6개월 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예전의 날카로움은 사라지고 대신 성숙한 며느리의 모습으로 정숙 앞에 서 있었다. 그래, 세령아. 어서 들어와. 정숙도 예전처럼 과도하게 반가워하지 않았다. 자연스럽고 편안한 인사였다. 거실에 앉아 손자를 안는 순간 정숙은 묘한 감정을 느꼈다. 6개월 전처럼 지난 시간의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건 아니었다.
오히려 그 서운함을 이미 정리한 상태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기분이었다. 우리 아가 할머니 기억하니? 많이 컸네 정말. 손자는 정숙을 빤히 바라보며 옹알거렸다. 마치 할머니를 알아보는 것 같았다. 하지만 예전처럼 매일 봤던 친밀함보다는 오랜만에 만난 반가운 사람을 대하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정숙은 그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했다. 어머니 요리하고 계셨어요? 세령이 부엌을 바라보며 물었다. 부엌에서는 맛있는 냄새가 풍겨나고 있었다. 응, 너희가 온다고 해서 좋아하는 거 몇 개 만들었어. 실제로 정숙은 영수가 연락한 후부터 이틀 동안 음식을 준비했다. 하지만 예전처럼 새벽부터 일어나서 갖가지 반찬을 만드는 그런 준비는 아니었다. 적당히 정성스럽게 하지만 자신의 페이스대로. 고생하셨어요. 저희가 와서 폐 끼치는 건 아닌지. 세령이의 말에는 6개월 전과는 다른 조심스러움이 있었다. 예전의 당당함이나 무심함과는 확연히 달랐다. 무슨 소리야? 내 생일인데 가족이 와주는 게 어떻게 폐가 돼? 정숙의 대답도 예전과는 달랐다. 예전 같으면 무슨 폐야 언제든 와도 되는데 하며 더 자주 오라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특별한 날에 특별한 만남임을 은근히 강조하고 있었다. 정숙은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음식을 차렸다. 신랑이 좋아하는 연잎밥, 영수가 좋아하는 갈비찜, 세령이를 위한 전복죽, 그리고 모두가 함께 먹을 수 있는 나물들. 하지만 예전처럼 상을 가득 채우지는 않았다. 적당히 맛있게 먹을 만큼만. 와 엄마, 이게 다 뭐예요? 영수가 감탄하며 말했다. 6개월 동안 이런 집밥을 제대로 못 먹었다는 표정이었다. 생일이잖아. 가끔은 이렇게 해야지. 정숙은 담담하게 말했다. 가끔은 이라는 단어에 영수는 뭔가를 느꼈는지 잠시 엄마를 바라봤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희가 요즘 너무 바빠서 이런 음식을 못 해드렸는데. 세령의 목소리에서 미안함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 미안함은 6개월 전에 그것과는 달랐다. 진심 어린 감사와 반성이 담긴 미안함이었다. 괜찮아 세령아. 너는 아기 키우느라 바쁜데 뭘.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너무 했던 것 같아요. 세령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정숙은 잠시 놀랐다. 6개월 동안 한 번도 사과나 후회의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무슨 소리야? 다 지나간 일인데. 정숙은 자연스럽게 넘어갔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세령이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식사 시간은 정말 오랜만에 평화로웠다. 정숙은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밥을 먹였다. 아이는 이제 혼자서도 숟가락을 잡을 줄 알았고 간단한 음식은 스스로 먹으려고 했다. 어머니 아기가 어머니를 정말 좋아하네요. 세령이 웃으며 말했다. 6개월 만에 만난 할머니인데도 손자는 정숙에게 편안하게 안겨 있었다. 그러게 할머니를 잘 알아보는 것 같아. 역시 혈육이라 그런가 봐요. 아무래도 어머니께서 처음 몇 달 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그런가. 세령이의 말에는 그때의 고마움이 담겨 있었다. 뒤늦은 인정이었지만 정숙에게는 의미 있는 말이었다. 그 순간 정숙은 따뜻함을 느꼈다. 하지만 예전처럼 그러니까 다시 예전처럼 하자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이런 시간이면 충분했다. 이런 인정이면 충분했다. 저녁 무렵 신랑이 미리 준비해온 간단한 생일 케이크를 꺼냈다. 61개의 촛불 대신 숫자 촛불 6과 1이 꽂혀 있었다. 할머니 소원 빌어요. 영수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예전 같으면 손자가 할머니를 할머니라고 부르게 하려고 했을 텐데 이제는 그런 것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정숙은 촛불을 바라보며 속으로 빌었다. 이대로만. 이 정도 거리면 충분해. 서로 부담 주지 말고 서로 상처받지 말고 이렇게 가끔씩 만나서 행복한 시간 보내는 것으로 충분해. 촛불을 끄고 나서 영수가 물었다. 엄마 뭘 빌었어요? 비밀이지. 말하면 안 이루어진다면서. 정숙은 장난스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이미 이뤄진 소원이야.
오후 8시 아들 가족이 돌아갈 시간이었다. 예전 같으면 정숙은 더 있으라고 밤에 가라고 내일 가라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의 일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어머니 정말 감사했어요. 오랜만에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래 세령아. 고생했어. 어머니 그런데 저희가 너무 오랫동안 연락을 안 드렸죠? 세령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괜찮아. 너희도 바쁘고 할머니도 바빴어. 어머니도 바빴다는 게 정말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좋은 의미로요. 그래? 사람은 계속 변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 정숙의 대답에 세령이는 묘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 자주 올게요. 영수가 말했다. 정숙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다. 자주 올 필요는 없어. 이런 특별한 날에만 와도 충분해. 그게 서로에게 좋은 거야. 그래 언제든 와. 근데 미리 연락해줘. 할머니도 바쁘거든. 영수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엄마가 바쁘다고요? 응. 아쿠아로빅도 하고 친구들이랑 여행도 가고 독서 모임도 시작했고. 요즘 꽤 바빠. 독서 모임까지요? 응. 미숙이가 소개해줬는데 생각보다 재밌어. 한 달에 한 권씩 읽고 토론하는 건데. 영수는 엄마의 변화에 놀라는 것 같았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손자 돌보는 것 외에는 별다른 취미나 활동이 없던 엄마였는데. 그래도 손자 보고 싶으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고마워. 그런데 영수야. 정숙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다. 할머니도 이제 손자 사진만으로도 충분해. 잘 크고 있는 게 보이니까. 그리고 너희가 잘 키우고 있다는 것도 알고. 엄마. 진짜야. 너무 걱정하지 마. 할머니는 할머니 인생을 잘 살고 있어. 아들 가족을 배웅하고 정숙은 거실을 정리하며 생각했다. 이게 맞는 것 같아. 오늘 하루는 정말 행복했다. 손자도 보고 가족과 함께 시간도 보냈다. 무엇보다 예전처럼 과도하게 집착하거나 아쉬워하거나 더 자주 보자고 매달리지 않았다. 적당한 거리에서 적당한 애정을 나눈 하루였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더 이상 매일 찾아가서 민폐 끼치며 상처받을 필요는 없었다. 그들이 필요할 때 특별한 날에 이렇게 와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설거지를 하며 정숙은 부엌 타일에 비친 자신을 봤다. 오늘 입고 있는 새 원피스 친구들이 예쁘다고 했던 그 옷. 6개월 전보다 훨씬 밝아 보이는 자신의 모습. 맞아. 나도 내 인생이 있어. 그리고 그 인생이 나쁘지 않아. 핸드폰에 미숙이에게서 문자가 왔다. 정수가 내일 영화 보러 갈래? 새로 나온 멜로 영화 재밌다던데. 그리고 생일 어떻게 보냈어? 정숙은 주저없이 답장했다. 좋아. 몇 시에 만날까? 그리고 생일 정말 좋았어. 내일 자세히 얘기해 줄게. 곧이어 영희에게서도 연락이 왔다. 정수가 다음 주 부산 여행 일정 확정됐어. 호텔도 예약했고. 기대되지? 정말? 드디어. 너무 기대돼. 연달아 오는 친구들의 연락에 정숙은 웃음이 났다. 6개월 전만 해도 이런 연락들이 부담스럽거나 미안했었다. 손자 신경 쓴다고 약속을 자주 취소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이 모든 계획들이 순전히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기뻤다. 침대에 누우며 정숙은 오늘을 되돌아봤다. 완벽했어. 손자도 보고 가족도 만나고. 하지만 내 공간에서 내 방식으로. 이제 그녀는 확신하고 있었다.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해줄 필요는 없다는 것을. 거리를 두는 것도 사랑의 한 방식이라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가 되었다고 해서 자신을 잃어버릴 필요는 없다는 것을. 6개월 전 정숙은 불필요한 존재라는 말에 깊이 상처받았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것은 정말로 불필요한 일들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음식 만들기, 아무것도 모르는 세령이를 위해 이것저것 간섭하기, 손자가 울 때마다 달려가서 달래주기.
그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 일이었을까? 아니면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확인하고 싶어서 했던 일들이었을까? 아마도 둘 다였을 거야. 정숙은 솔직하게 인정했다. 손자에 대한 사랑도 진짜였지만 동시에 자신이 필요한 존재임을 증명하고 싶어 했던 것도 사실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자신의 존재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서 찾지 않아도 되었다. 아쿠아로빅을 할 때의 성취감, 친구들과 여행을 계획할 때의 설렘, 혼자 독서를 할 때의 평온함. 이런 것들이 자신의 존재를 충분히 의미 있게 만들어 주었다. 생일이 지나고 3일 후 세령이에게서 의외의 연락이 왔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날 정말 감사했어요. 단순한 인사말이었지만 정숙은 그 안에 담긴 진심을 느꼈다. 별 말씀을. 우리 가족인데. 어머니 사실은 그동안 제가 너무 예민했던 것 같아요. 육아 스트레스도 있었고 모든 게 처음이라 불안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도와주시는 것까지 부담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정숙은 잠시 놀랐다. 이런 말을 들을 줄 몰랐기 때문이다. 세령아, 그런 말 안 해도 돼. 다 이해해. 아니에요.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어머니가 얼마나 도움이 되셨는지. 그리고 어머니가 안 계신 이 6개월 동안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어떤 걸 느꼈는데? 아기 키우는 게 정말 힘들다는 거요. 정말 도움 없이 제가 다 해야 하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정숙은 씁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었다. 그래도 너희가 잘 해냈잖아. 네, 그렇긴 한데. 어머니 혹시 가끔 와서 손자 봐주실 수 있으세요? 아, 물론 부담스러우시면 안 해도 되는데. 정숙은 잠시 생각했다. 6개월 전 같으면 당장 달려갔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세령아, 고마운데. 할머니도 이제 스케줄이 있어서. 미리 말해주면 시간 되는 날에 가끔 도와줄 수는 있어. 네, 그럼 정말 감사하겠어요. 미리 연락드릴게요. 그래. 하지만 너무 자주는 어려워. 할머니도 할머니 인생이 있거든.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숙은 만족스러웠다.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대화였다. 이제 그녀는 도움을 요청받는 위치에 있었고 그 도움의 범위와 조건을 자신이 정할 수 있었다. 그 주 목요일 아쿠아로빅을 마치고 카페에서 미숙 영희와 이야기하며 정숙은 최근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다. 정숙아, 정말 잘했어. 그렇게 해야 해. 맞아. 며느리가 이제야 고마운 줄 안 거야. 근데 정숙아, 내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 예전에는 손자 이야기만 하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 이야기를 더 많이 하네. 영희의 말에 정숙은 웃었다. 그래?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나 봐. 좋은 변화야. 손자 할머니 정숙이 아니라 그냥 정숙이 된 느낌이야. 미숙이의 말이 정숙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사실은 6개월 전에 정말 힘들었어. 내가 불필요한 존재라고 느껴질 때. 당연하지. 그렇게 정성껏 돌봐줬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의 나도 좀 과했던 것 같아.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했달까? 그래도 사랑으로 한 거잖아. 맞아. 사랑으로 했어. 근데 사랑도 방법이 있더라고.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그것도 부담이 될 수 있고.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수가 내가 정말 현명해졌다. 나이 먹으니까 철이 드는 건가? 하. 세 사람은 함께 웃었다. 그렇게 몇 달이 더 흘렀다. 정숙은 한 달에 2번 정도 아들 집에 갔다. 미리 약속을 잡고 몇 시간 정도만 머물다가 오는 시기였다. 손자는 이제 걸어 다니기 시작했고 간단한 단어들도 말하기 시작했다. 할머니라고 부르기도 했다. 하지만 정숙은 예전처럼 감격하지 않았다. 그냥 자연스럽게 기쁘게 받아들였다. 세령이와의 관계도 훨씬 편안해졌다.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의 영역을 인정하는 관계가 되었다. 정숙이 도움을 줄 때도 적당히 요청받았을 때만 주었고 세령이도 그 도움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해했다. 어머니 오늘 와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오랜만에 푹 쉴 수 있었어요. 괜찮아. 가끔 이런 날도 있어야지. 다음에 또 부탁드려도 될까요? 미리 얘기해줘. 스케줄 확인해보고 알려줄게. 이런 대화가 이제는 자연스러웠다. 정숙의 62번째 생일. 이번에도 아들 가족이 찾아왔다. 작년과 비슷한 풍경이었지만 모든 것이 더 자연스럽고 편안했다. 할머니 생일 축하해. 이제 두 돌이 다 되어가는 손자가 똑똑히 발음하며 인사했다. 정숙은 미소를 지으며 손자를 안아주었다. 우리 손자가 말도 잘하네. 어머니, 손자가 할머니 말도 자주 해요. 진정한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자유다.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서로의 경계를 인정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오늘도 한번 느낀다.